1980년대 중국 경제정책이 바뀌면서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적자 회사를 다시 흑자로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억만장자의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인이 됐을까요? 서로 애틋해 보이는 부부의 속사정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리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억만장자가 저지른 놀라운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억만장자였고 상장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전부 갖게 된 그는 왜 본인의 미래를 망치기까지 하며 같이 사는 아내를 숨지게 했을까요? 범인의 이름은 관예빈이고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의 유명 제약회사 규화약업의 창시자이자 회장 및 총책임자였습니다. 18살 때 입대하여 23살에 제대한 후 헤이룽장성 무창시 제2경공업국에서 일하였습니다. 25살 때 그는 이미 간부가 되어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국내에서는 개혁하고 국외 시장을 개방하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옌비는 능력 있는 젊은 청춘답게 과감하게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의 결정으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1979년 관옌비는 중국 헤이룽장성 오상이에서 처음으로 본인의 뛰어난 사업적 재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자산이 하나로 200원도 안 된 벽돌과 타일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공장이 곧 파산할 거라고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 관옌빈이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같이 일하며 생산 기술을 개선하여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며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는 공상의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820만 위안, 하나로 약 15억 원을 대출하여 하얼빈에서 2대의 현대화 기계를 구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820만 위안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미친 행동에 걱정하고 있을 때 그는 불과 5년 만에 플라스틱 공장을 헤이룽강 오상시에 모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번 창업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남다른 결정으로 그에게 뛰어난 능력과 용기가 있다는 게 알려져 그는 재계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미래를 바꾼 여자 장효란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그와 같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공무원 생활을 하여 두 사람은 할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둘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관옌비는 이미 결혼하여 2딸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관옌비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운 게 별로 없어 중년이 됐는데도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만약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더 이상 상승 공간이 없다면 그는 다른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창업 과정도 아주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었죠. 얼마 안 돼 그는 인생의 첫 시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할 때 그는 공장을 확장하여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선전으로 가 한 홍콩 여사업가와 같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상의 허점으로 관옌비는 확장은커녕 하나로 약 36억 원의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이번 실패로 관옌빈의 노력이 전부 무산되었으며 그의 첫 번째 결혼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처가 그와 같이 모든 걸 직면한다 하더라도 빈곤한 생활을 함께 계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다시 싱글이 되었고 사업도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장효란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장효란은 심량의 정부부서의 책임자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관옌빈이 사업에 실패한 걸 알고 바로 사직서를 내어 관옌빈의 곁으로 가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지지에 관옌비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관옌비는 2년간 휴식 후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그는 만약 본인이 계속 우울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누구도 본인을 구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인 우창제약공장이 수년간의 적자로 매각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인의 이전 경험을 회상하며 다시 시작해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옌비는 제약회사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장유라는 그의 생각을 읽고 그를 돕기로 하여 은행에서 1,000만 위안, 하나로 약 18억 원을 대출하여 관옌빈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8년 교화제약이 설립되었습니다. 장유라는 마침내 관옌빈을 감동받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뿐만 아니라 평생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을 부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야기의 결말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관옌빈과 전처 사이엔 두 딸이 있었는데요. 큰 딸은 관옥수라고 하며 작은 딸은 관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장유란도 전남편과 관일보다 한 살 어린 아들 송맹맹이 있었습니다. 관옌빈과 장유란이 재혼하면서 총 5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누리며 사업도 점점 더 확장하게 됐습니다. 관옌빈이 제약회사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몇 가지의 핵심 제품으로 교화제약을 업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유란은 회사에서 회사의 이미지, 물류, 원자재 구매, 창고 및 기타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의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부의 노력으로 회사는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안정적으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브랜드 슬로건은 중국 전역에 퍼졌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복잡한 가정 환경은 처음부터 모순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가족들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장유라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의 아이가 없어서 가정에 감정 위기가 생긴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49세의 장유라는 노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옌빈에게 아들 관동준을 낳아주었습니다. 장유라는 아들 관동준을 통해 재혼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혼 부부의 갈등은 여전하였죠. 장유라는 막내 아들을 낳은 후 전업 가정주부로 더 이상 회사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유라는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 그에게 비서 한 명을 두고 그녀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업에 도움을 주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관옌비는 예상 밖에 아내를 속이고 그녀가 소개해준 여비서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장유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두 사람이 정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배신한 남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발각된 후 관옌비는 이혼하는 걸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헤어질 위기에 처한 가족을 다시 합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 본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아내가 기어코 이혼하겠다고 하면 절반의 재산을 장유란에게 주겠다고 하며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성의로 가족과 아내의 마음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장유란은 그의 성의에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양보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얻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3년 후 장유란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관옌빈의 여비서는 관옌빈과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이에 장유란은 드디어 관옌빈의 인품을 철저히 보게 되었으며 본인의 처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했던 가족은 관옌빈의 잘못으로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관옌빈은 5아이가 있었는데 총 3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장유란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가 싫어 다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2014년 두 사람이 같이 설립한 교화제약의 연수익은 3.83억 위안, 하나로
약 686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중 순이익이 3.31억 원, 하나로 556억 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30일에 규화제약은 선전해서 상장되었습니다. 관옌비는 장유란과 같이 상장회사의 공동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 규화제약의 시가는 100억만 위안이 되었습니다. 2016년 관옌비는 중국 최고 부자 순위에서 하나로 8,064억 원의 몸가로 892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사업은 곡식 사업과 부동산 사업, 그리고 의약업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모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큰딸 관옥수는 회사 광고부서의 책임자와 재무이사 보조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춘 씨와 당산시에 있는 두 지사의 총책임자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사 이사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관일은 20살 때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광고부의 부책임자와 마케팅 부서의 총책임자 일을 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케팅과 브랜드 부서의 책임자를 담당했었죠. 두 사람은 전부 아버지의 교육에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일해와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장유란의 아들 송맹맹은 관옌빈의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씨 집안의 두 자매는 후계자로 양성되었고 송맹맹은 규화제약에서 아무런 직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부부 갈등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관옌빈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는 일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줄곧 참고 있었던 장유란은 결국 그해 7월에 관옌빈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주식 분할 합의서에 따르면 장유란은 이혼 후 관옌빈의 재산을 받지 못했으며 본인이 갖고 있는 규화제약의 64.97만 주의 주주와 규화재단의 76.01만 주, 또 규화 주주의 120.8만 주의 주주를 전부 관옌빈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규화제약의 주가를 계산하면 장유란이 보유한 위 주식의 가치는 하나로 약 1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장유란이 주식을 포기하여 중국의 좋은 전처라고 불려졌습니다. 19년 동안 관옌빈을 위해 노력해온 여자는 이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 무슨 일로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커졌을까요? 현호 대풍가라는 책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관옌빈이 기자 친구에게 부탁하여 자서전 비슷하게 작성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관현빈은 본인이 규화제약을 설립한 이유를 자세히 적었는데요. 회사 발전에 기여한 본인의 공헌에 대해서만 적고 같이 창업한 전처, 장유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보게 된 장유란은 책의 내용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 본인의 기여나 공헌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유란은 확실히 엄청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옌빈이 자신만의 노력에 대해 묘사했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죠. 이에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 12월 장유란은 10살 막내 아들 관동준을 데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옌빈은 바로 장유란의 부모의 집으로 가 오래도록 보지 못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1년 넘게 만나지 못한 관옌빈과 장유란은 마치 원수 같았습니다. 장유란은 가장 신경 쓰였던 그의 재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만약 관옌빈이 그 젊은 비서와 결혼했다면 그녀는 본인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받게 되겠죠. 장유란은 이혼했을 때 너무 적은 재산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옌빈은 장유란의 말에 두 사람이 이미 이혼했으니 장유란은 더 이상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그 당시 협의가 끝났으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하던 답을 받지 못한 장유란은 현호 대풍가의 책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 본인이 기업을 창립할 때의 역할을 정확히 적지 않았다고 하며 본인도 지난 20년을 기록하는 책을 쓰겠다며 관옌빈과 불륜녀의 이름도 적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관옌빈이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상장회사 회장에
스캔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에 무조건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관옌비는 홧김에 주방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도구를 찾아 장유란을 4번이나 연속으로 찔렀습니다. 그의 행동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유란의 남동생이 가장 먼저 반응하여 도구를 빼앗았습니다.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관옌비는 본인이 한 짓에 깜짝 놀라 도구를 빼앗아 자기 가슴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치게 한 장유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사의 노력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12월 29일에 다칭시 경찰은 고의상해죄로 관옌빈에 대해 주거감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관옌빈이 장유란의 아들 송맹맹의 용서를 받게 되어 주거감시를 풀려나 보석금을 내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4일에 관옌빈은 다시 구금되어 일주일 만에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관옌빈은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관옌빈은 진정된 후 처벌을 피하고자 2차례의 법의학 감정을 받았는데 두 번째 검사 결과 범행 당시 그가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옌빈의 변호사는 그 진단서를 빌어 관옌빈이 정신적 질환이 있어 형사 책임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번 사건에 자수하여 법원에서 가볍게 처리했으면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아 관옌빈은 바로 항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7일에 다창시 랑후로 인민법원은 판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피고인 관옌빈은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얘기하자면 2031년이 되어야 그가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구금되기 전 관옌빈은 최선을 다해 두 딸을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밀어 넣었습니다. 관옥수는 규화제약의 회장을 맡았고 관일은 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회상하면 여전히 사람들을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장유란은 이후 인터뷰에서 2017년 7월에 부부가 이혼할 때 본인 명의로 된 주주를 관옌빈에게 인도할 때 관옌빈이 그녀에게 현금으로 9억 위안, 하나로 약 1613억 원을 3번으로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사건 발생 전 그는 6.5위안, 하나로 1169억 원을 지불했고 사건이 발생하고 2019년 4월 26일에 묘령성 심양시 허핑지방법원에서는 장유란의 요구로 1900만 주의 규화제약의 주주를 동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규화제약의 주가를 계산하면 주식의 가치는 하나로 약 5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옌빈이 지불하지 못한 보상금과 막내 아들 관동준의 양육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오늘날에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장유란이 포기한 주식은 이미 33억 위안, 하나로 약 5,9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차액은 누구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함이 있는 삶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위의 대사는 26살 여성이 2014년 4월 27일에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게시 하루 전 한 여성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만 신베이시의 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CCTV 속 긴 머리의 여성은 검은 옷을 입고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 장면이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오늘의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2013년 5월 경찰서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푸인대학교 야간대학 여학생이 4월 말부터 수업에 무단결석하여 교수와 동기들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진웅유라고 하며 사건 당시 26세였으며 혼자 자취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친구가 별로 없어 늘 혼자 다녀 그녀의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학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조사하여 4월 26일에 편의점에서 소포를 수령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튿날 진웅유는
SNS에 한 편의 게시글을 올렸고 얼마 안 돼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로부터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SNS에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핸드폰과 은행카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카드도 사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녀가 임대한 주택에 찾아갔을 때 그녀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수첩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넌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계속 용서를 구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라고 간단히 표현하며 몇 마디의 말에 슬픔과 어쩔 수 없는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때문에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경찰은 그녀의 통화 기록을 통해 황 씨 남자와 자주 연락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전화했을 때 남자는 본인이 진웅류의 전 남자친구라고 하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진웅류보다 10살이나 많았고 유부남이었습니다. 만약 진웅류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그럴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웅류의 한 여사친은 황 씨와 다른 증언을 하였습니다. 친구는 진웅류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학원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진웅류와 마찬가지로 진시성을 가졌으며 키가 크고 농구를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웅류는 그를 많이 사랑하여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도 오래도록 슬픔에 잠겼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진웅류는 법사를 찾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법사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유부남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진웅류 친구의 진술을 통해 많은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진 씨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진웅류와 헤어진 지 이미 2년이 지나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두 사람이 접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잠시 그의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사를 찾아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사는 어떤 진씨 아가씨를 찾는 거죠? 집착이 심한 아가씨를 찾는다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웅류는 감정적으로 확실히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집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은 아마 그녀가 자란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그녀는 아주 행복한 4인 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녀의 어머니는 딸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어머니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남매는 기댈 곳이 없게 됐습니다. 진웅류는 중학교 졸업 후 계속 공부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서야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밀수품 판매 사건으로 수배되어 남매는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진웅류의 부모가 유일하게 그녀에게 남겨준 건 한 채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녀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실종되기 전에 의심스럽게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진웅류는 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어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웅류의 헌신은 남자 쪽에서 보기에 많이 어리석고 편집적인 것 같아 그는 얼마 안 돼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진웅류는 이천인이라는 법사를 찾아가 무속신앙으로 사랑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법사는 그녀의 요구에 부적을 그려 주문을 외웠습니다. 처음엔 전 남자친구가 반응을 줘서 주문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법사가 진행을 했는데도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하여 진웅류는 법사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사는 그녀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여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하며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신속하고 정확한 실용정보회사의 황문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문진은 사건 당시 39살의 유부남이었으며 타이 중에서 신용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는 그 이름이 아주 익숙했었는데요. 자세히 생각해보니 바로 얼마 전에 조사했었던 황씨 남자였습니다. 법사가 그를 진웅류에게 추천해 주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황문진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지만 회사의 회계와 바람을 피웠는데
심지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조사받았을 때도 진웅류가 전 여자친구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분명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진웅류의 주택에서 발견한 3장의 송금 영수증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송금 영수증의 수령인은 전부 황문진이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은 각각 11만, 20만, 300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466만, 847만,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거대한 액수의 경찰은 황문진을 찾아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황문진은 진웅류와 사귈 때 그가 진웅류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 액수가 비교적 작은 수표는 그녀가 본인에게 돌려준 거고 액수가 큰 금액은 그에게 빌려준 것이며 본인은 이미 돈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웅류의 통장 기록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입금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얻게 됐을까요? 경찰은 통장을 계속 조사하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남겨준 아파트를 약 1억 7천만 원에 판매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 그 아파트의 시세는 최소 3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린 여대생이 유부남을 위해 부동산을 판매했다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황문진은 본인이 진웅류와 헤어진 후 그녀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여 이에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황문진에 대해 더 이상 단서를 얻지 못하자 경찰은 진웅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진웅류의 친구가 그녀의 이메일 패스워드를 알아내 경찰에게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메일을 통해 그녀가 기차표를 구매했던 이력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진웅류는 4월 27일에 반차우에서 가이로 가는 기차표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실종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러던 중 경찰은 진웅류가 출발하기 전 한 익명의 전화번호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낸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게 그녀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익명의 전화번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진웅류가 누군가에게 유인당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황문진은 그녀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황문진은 그날 계속 타이중에 있어 그가 한 짓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는 아주 수상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핸드폰 번호와 통신사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월 27일 진웅류가 익명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기 하루 전에 황문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웅류가 가이에 도착한 후 3번째 익명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결과 그 당시 번호는 황문진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황문진은 역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여기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 밖의 황문진을 체포했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3통의 익명 전화번호는 그가 진웅류와 연락했었다는 걸 잠시 숨길 수 있었지만 그의 수법은 경찰의 심증만 키울 뿐 정작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통신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에 데이터 확보 신청을 했지만 2번이나 기각되었으며 3번째에서야 신청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받게 됐지만 기차역 근처에는 데이터가 놀라울 정도로 많아 일일이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대량의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7일에 가이 기차역과 타이중으로 이동하는 21개의 전화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하여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몇 개월의 시간을 들여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씨 남자가 타이중 버스 기사를 담당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그를 조사하다가 예상 밖의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며 황문진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27일 그는 마침 황문진을 위해 할 일이 있어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황문진의 회사에서 무엇을 했냐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다양한 수단으로 신문하여 그는 결국 경찰에게 4월 27일에 경찰에서 한 여학생을 픽업하여 황문진에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진웅류였습니다.
사건 당일 황문진은 법사로 위장하여 진흥유와 가이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진흥유가 가이 기차역에 도착하자 스씨 버스기사는 법사의 조수인 척하며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을 탄 물을 그녀에게 마시게 하여 기절시킨 후 타이중에 있는 황문진에게 넘겼습니다. 그 기사의 진술로 경찰은 바로 황문진을 체포하여 그의 주택과 사무실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문진의 주머니에서 익명의 전화카드와 메모리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진웅료가 장미꽃잎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에는 부적이 그려져 있고 알몸으로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3명의 여자도 똑같은 방식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최소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진웅류는 그 당시 이천인 법사를 떠나 그가 준 주소로 황문진을 찾아가 전 남자친구의 주소를 찾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황문진은 진웅류의 외모에 반해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법사도 할 수 있다고 하며 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하여 진웅류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벗겨 몸에 낙서를 하고 또 이 틈을 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며 심지어 그 과정을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진웅류의 전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전화하여 진웅류는 황문진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문진의 위로로 전 남자친구에게 집착하지 않고 황문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황문진은 우선 진웅류를 속여 그녀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하나로 212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속여 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본인의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을 사기쳤습니다. 경찰이 황문진의 집에서 알약과 석역도구 그리고 금지 약물 30g을 압수하게 됐습니다. 교활한 황문진은 젊은 여대생의 돈과 감정을 속여 그녀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황문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황문진이 체포된 후 본인은 진웅류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진웅류를 타이중으로 데려간 건 그저 그녀에게 신을 너무 믿지 말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황문진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꾸민 건 경찰이 숨진 진웅류를 찾지 못하면 그를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10개월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황문진이 11번째 신문을 받을 때 갑자기 경찰에게 담배를 요구하며 막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3번째 담배를 피우다가 그는 갑자기 알겠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황문진은 경찰과 같이 타이중의 한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남긴 표시로 경찰은 바로 사람이 묻어진 곳을 찾게 됐습니다. 구덩이가 점점 커지며 진웅류를 찾게 되었지만 젊은 그녀는 이미 해골이 된 후였습니다. 이때 황문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인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황문진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진웅류와 한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돈을 받은 후 그는 진웅류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또 그녀가 계속 본인에게 집착하여 결국 지치게 된 그는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진웅류는 황문진을 위해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끝내기 싫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하여 황문진을 따라다녔습니다. 황문진은 그녀의 집착을 피하려고 그녀를 해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4월 27일 황문진은 진웅류의 의식을 잃게 하고 그녀가 임대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노즐이 달린 가스통으로 진웅류의 코와 입에 대고 뿌려 결국 그녀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황문진은 숨진 진웅류를 개울 근처로 데려가 그녀를 묶곤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근처 개울에 던져버렸습니다. 처음 황문진은 자백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가 갇힌 내내 진웅류의 영혼이 주위에서 돌아다니며 그가 자려고 할 때마다 침대를 흔들어 편히 잠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경찰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악독했던 황문진은 고의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전혀 후회하지 않아 범행은 극도에 달했지만 범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방식이 온화하여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을 겪지 않아 극형보다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해석은 민중들의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황문진이 돈과 감정을 사기쳐 결국 사람을 해치기까지 했는데 그의 수단이 악독하지 않아 극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건 과연 합당한 선고 내용일까요? 이게 공정한 것인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행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사람을 사기쳐 그 사람의 미래를 해친 것이 악독하지 않은 것인가요? 본보기가 될 만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성들은 비슷한 참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